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영, 올해 60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계절이었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윤석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 처음 한 달은 그가 잠시 출장이라도 간 것처럼 착각하며 지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고 저녁 준비를 하다가도 문득 두 그릇을 꺼내놓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더욱 뚜렷해졌다. 그는 정말로 내 곁을 떠났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60세가 된 내게 이 넓은 집은 너무 큰 짐이 되어버렸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공간 곳곳에는 윤석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현관 신발장에는 그의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고 옷장에는 그가 즐겨 입던 체크무늬 셔츠가 아직도 걸려 있다. 특히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갈색 가죽 소파는 그가 매일 저녁 신문을 읽으며 앉던 자리였다. 이제 그 소파는 텅 빈 공간 그 자체가 되어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침실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다. 그럴 때면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윤석과 함께했던 지난 35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 출산,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생생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큰아들은 회사 일로 늘 야근하고 딸은 어린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그들도 나름대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견디고 있을 텐데 나까지 의지하며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도 피로가 묻어났다. 이런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도서관을 발견했다. 햇살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문득 책이라도 읽으며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싶었다. 젊었을 때는 소설 읽기를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그런 여유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도서관에 들어서니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마음을 달래주었다. 사서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기꺼이 환영한다며 책 정리와 청소 등 간단한 일을 맡겨주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나 박미영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오전에 도서관에 나가 책을 정리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작은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집에서 혼자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외로움을 덜어주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반납된 책들을 분류하며 서가에 정리하고 있었다. 문학 코너에서 책 등을 맞춰 정렬하는데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실례합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남자가 서 있었다. 키는 보통이고 체격도 평범했지만 깔끔한 차림새와 온화한 인상이 눈에 띄었다. 나이는 나보다 서너 살은 많아 보였다.
혹시 박완서 작가의 소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네. 이쪽입니다. 나는 그를 한국문학서가로 안내했다. 그가 찾는 책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였다. 책을 건네주며 무심코 말했다. 좋은 책이세요. 저도 예전에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 그러세요? 추천해 주신 분이 계셔서 찾게 되었는데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여기서 자원봉사하시는 건가요? 자주 뵙는 것 같아서요. 네, 한 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저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거의 매일 이곳에 와서 책을 읽어요. 박미영입니다. 정말 매일 오세요? 네, 퇴직하고 나서 딱히 할 일이 없어서요.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해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의 말에서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혼자라는 말, 적막하다는 표현이 내 상황과 너무 닮아 있었다. 다음 날부터 동훈 씨를 자주 보게 되었다. 그는 주로 역사나 에세이를 읽었고 가끔 시집도 펼쳐보았다. 항상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책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쪽을 힐끗 보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이용자가 적어 도서관이 한산했다. 나는 신간 도서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책 몇 권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후다닥 주워 담는데 동훈 씨가 다가와 함께 도와주었다. 괜찮으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천만에요. 저야말로 도서관 일 방해한 것 같아서요. 책을 다 주운 후에도 우리는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건설회사에서 30년간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했다고 했다. 아내는 5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밖에 만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럼 정말 혼자 지내시는군요. 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말상대가 그리울 때가 있어서 이렇게 도서관에 나와요. 여기 오시는 분들과 간단한 인사라도 나누면 마음이 조금 나아져요. 나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서 외로움을 달래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위안도 들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도서관 앞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동훈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윤석이 돌아가신 후 다른 남자와 차를 마셔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좋아요. 도서관을 나서며 카페로 향하는 짧은 거리에서 나는 묘한 떨림을 느꼈다. 이것이 설렘인지 불안함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었다. 동훈 씨는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가끔 도서관 이야기나 날씨 얘기를 건넸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었다. 그는 좋은 경청자였고 내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준 후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누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헤어지면서 동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다.
동훈 씨와 나는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나 날씨, 도서관 소식 같은 가벼운 주제였지만 점차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주었다. 윤석에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였다. 윤석은 좋은 남편이었지만 말수가 적었고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다. 35년간 함께 살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동훈 씨는 달랐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관심은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내 마음의 담비 같았다. 미영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시다니. 어느 날 동훈 씨가 내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집안일과 도서관 봉사로 거칠어진 내 손을 보고 있는 그의 시선이 애틋했다. 강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너지면 아이들까지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대단하세요. 저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갑자기 도서관에 정전이 되었다. 비상등만 켜진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마주 앉게 되었다. 다른 이용자들은 모두 나가고 관리 직원도 정기 점검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우리만 남게 되었다. 무섭지 않으세요? 동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하게 들렸다. 우리는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젊은 날의 꿈, 결혼 생활의 소소한 기억들을 나누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손에 내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내 손을 감싸는 그의 손길은 무척 부드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동훈 씨도 깜짝 놀란 듯 했지만 내 손을 뿌리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잡아주었다. 미영 씨,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같아요. 그의 고백에 내 마음은 더욱 요동쳤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윤석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와 함께한 3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도서관에 가지 못했다. 동훈 씨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에서 윤석의 사진을 바라보며 괴로워했다. 당신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 자책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동훈 씨를 보지 않으니 마음은 더 외로웠다. 그와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웃음소리,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그날 어둠 속에서 느꼈던 따뜻함까지. 도서관에 가지 않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결국 마음을 정했다. 윤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동훈 씨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이 따뜻함을, 이 마음의 평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동훈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를 보자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걱정했어요. 몸이 아프신 건 아닌지. 죄송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 그게 잘못된 일일까요? 동훈 씨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나와 같은 갈등과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3일간의 고민 끝에 도서관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다. 동훈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아니 발전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우리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예전만큼 편하지는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동훈 씨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고 동시에 윤석에 대한 죄책감도 더욱 커졌다. 결국 나는 다시 도서관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쉴게요. 동훈 씨에게 전화로 말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를 만날 용기가 없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나는 집에만 머물렀다. 다시 예전의 적막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동훈 씨에 대한 그리움까지 더해져 더욱 괴로웠다. 나흘째 되던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동훈 씨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약국 봉투가 들려 있었다. 미영 씨,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그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윤석이 늘 앉던 그 소파에 동훈 씨가 앉아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정말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요. 저 때문인가요? 동훈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이 곧 답이었다. 미영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부담을 드린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도 동훈 씨가 좋아요.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고백을 들은 동훈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죄를 짓는 것 같고. 하지만 미영 씨,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건가요? 윤석 씨도 미영 씨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하지만 미영 씨, 저는 윤석 씨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이고 저는 저예요. 미영 씨의 과거를 지우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미영 씨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났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나이에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내는 게 더 어려운 일이죠. 동훈 씨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다. 나도 원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순간 윤석 씨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온몸이 찌릿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내 평생 이런 키스는 처음이었으니까. 나를 너무 소중하게 다뤄주는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윤석 씨는 어느새 내 옷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벗기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는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있었다.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 나도 모르게 윤석 씨를 끌어안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뜨거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씨, 이제는 우리 행복을 생각할 때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이 불행할 필요는 없어요. 윤석 씨도 분명 미영 씨가 혼자 외로워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윤석은 살아생전에도 늘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던 사람이었다. 그가 지금 내 상황을 본다면 분명 동훈 씨와 함께하라고 말할 것이다. 동훈 씨,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내 말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과 평안함이었다. 천천히 해요, 미영 씨. 서두르지 않을게요. 미영 씨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날 저녁, 동훈 씨는 내가 만든 저녁을 함께 먹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다. 윤석과는 다른 새로운 따뜻함이었지만 그건 나름대로 소중하고 아름다웠다. 식사 후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동훈 씨가 말했다. 미영 씨, 오늘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어요. 앞으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가 돌아간 후 나는 윤석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잊는 건 아니에요. 그저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요. 사진 속 윤석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괜찮다고 행복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진정한 동반자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며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인생에는 너무 늦다는 것이 없으며 언제든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용기와 열린 마음이라는 것. 미영과 동훈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들의 남은 인생이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도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이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의 제이막 멋지고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